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바이킹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바이킹 하면은 약탈하던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죠. 바이킹을 보통 이제 노르만 북쪽에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도를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제 바이킹들이 약탈하던 전성기 시절의 지도입니다. 뭐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취해 다녔는데, 근데 지도에서 맨 왼쪽을 보시면은 빈란드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빈란드는 포도의 땅, 포도주가 나오는 뭐 그런 땅, 이런 의미로 바이킹들이 옛날에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아이슬란드 바이킹들이 그린란드를 거쳐서 포도가 나오는 땅 빈란드를 야심차게 갔는데 그것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죠. 자, 서기 1000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갔는데 거기서 정착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거기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많이 부딪혔겠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일부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뭐 멕시코까지도 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킹들이 이미 멕시코 지역을 갔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도 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 부분이 바이킹들이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지배를 했던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킹 시대. 왜 바이킹들은 그렇게 약탈을 했을까요? 자, 바이킹들은 장자한테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이남, 삼남,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농사지을 땅도 많지 않은 그 북유럽에서 약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해양 문화가 뭡니까?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흡수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다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 이 바이킹들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킹 시대를 약탈, 정착, 정복 이런 시기로 사실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탈은 한 200년이 안 되는 시기 동안에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킹은 뭐 계속해서 뭐 약탈만 했던 그런 민족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영국 지역을 주로 약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착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뭐 프랑스 파리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니까 프랑스 왕이 정말 바이킹들한테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땅을 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망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라는 그런 노르망디를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르망디 출신의 그 후손인 그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정보강 윌리엄이고요. 또한 이 노르망디 출신의 어떤 해적이 십자군 원정을 가서 시칠리아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안티오크 하면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중동 지역에 어떤 작은 나라를 이제 세우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바이킹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덴마크 바이킹들이 가서 정복을 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에 이 바이킹의 언어가 사실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죽다 할 때 다이, 달걀 할 때 에그, 뭐 스커트 할 때 뭐 스커트, 이 바지죠. 이런 용어들은 다 바이킹 용어고요. 그다음에 캐비지, 양배추죠. 사람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이킹들은 이제 사람의 머리를 캐비지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양배추라는 단어로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뭐 신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 하는 그 신들의 이름을 그 각각의 요일로 정한 것도 사실은 이제 바이킹들의 어떤 종교에 의해서 나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이킹들이 계속 약탈을 해왔다고 생각이 했는데
바이킹들이 왜 약탈을 시작하게 됐는지에서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 가보면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피오르드 해안이라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가 내륙으로 쭉 들어간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죠. 심지어는 150km까지 이렇게 바다가 길쭉하게 들어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이 바이킹들은 항해술 아니 이제 배를 타고 이 다니는 이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뭐 농토도 굉장히 적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영국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주로 물건을 실어 날라주는 어떤 운송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물건을 가져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걸 주고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모피라든가 이런 걸 안 주고 그냥 돈을 뺏어오니까 이 괜찮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또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나라에 가서 약탈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피오르드 안쪽 그쪽 마을마다 부족이 있고 부족장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약탈을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빈랜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는 게 실패됐고요. 그 다음에 그린란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보니까 그린, 녹색이 아니고 얼음만 쌓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데 실패해서 바이킹들이 좀 위축을 하는 그 시기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맨날 약탈만 당하던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쪽이 좀 막강해져 가지고 바이킹들을 쫓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1066년도에 바이킹들이 몰살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이킹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국의 동쪽 요크라는 곳에서 바이킹 9,000명과 영국 병사 15,000명이 혈투를 벌이는데 이때 바이킹 8,000명 정도가 죽거나 실종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 뒤로부터 바이킹 국가들은 정상적인 국가로 가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이 뭐냐면요. 유럽 사회에서 국가다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왕을 뽑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역을 하면서 유럽 사회하고 비슷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세 노르웨이 하면은요, 두렵고 침략을 하는 이런 국가가 아니고 대구를 수출하는 나라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 아시죠? 명태. 북유럽에 가보시면 이제 겨울에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가면은 황태덕장해서 명태들이 쭉 말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북유럽엔 이런 풍경이 겨울에는 아주 이제 흔하죠. 그리고 이 대구도 크기가 이만합니다. 네, 사람 크기만한 그런 대구들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도 대구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이 이제 북유럽이 되겠습니다. 근데 북유럽이 워낙 잘 살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대구 가격이 월등하게 비싼 점도 있습니다. 요 사진에 보이는 요곳은 올레순이라는 곳인데 어촌입니다. 옛날 어촌. 그러니까 대구를 주로 많이 잡아서 수출을 하던 곳인데 요즘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서 대구 잡이 체험 이런 것도 하기도 하죠. 저곳은 노르웨이 가면 누구든지 가보고 싶어하는 게이랑에르 피오르드입니다. 저 안쪽까지 저렇게 거대한 크루즈 선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노르웨이 하면은 빙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 위쪽으로 빙하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는데 아직도 저런 빙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빙하 또 산 위에 호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이 굉장히 깨끗하죠.
지나가다가 목마르면 그냥 그 흐르는 물을 막 퍼마셔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또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석회암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위에서부터 많이 흘러서 폭포가 많죠. 뭐 보면은 이제 한 40만 개의 폭포가 있다고 해요. 폭포가 진짜 차 타고 가다가 딱 꺾으면 보이고 하는 곳이 노르웨이고요. 엄청난 그런 장관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죠. 바이킹들은 어떤 배를 이용했을까? 주로 긴 배를 이용했죠. 롱쉽이라 그래서 저 바이킹 박물관에 가면은 저렇게 긴 바이킹 선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쓰다가 몇십 년이 지나면 그 관으로 사용을 합니다. 관으로. 저 바이킹 배는 오셰베르크 호라고 하는데요. 오셰베르크라고 하는 마을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인데, 주로 이 피어르드 지역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라 피어르드가 있는 오셰베르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35명이 노젓고 돛을 달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오사 여왕의 관으로 사용이 됐다고 하죠. 길이는 30m, 폭은 한 6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배죠. 각종 부장품이 많은데 죽어서 사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많고요. 여왕이었기 때문에 이 장신구가 또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것 중에선 이런 것도 있죠. 양동인데요. 어쩌면 뺏어온 그런 것들을 이제 썼는데, 양동이 보시면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건 부처님 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켈트인들의 인물로 장식을 했죠. 그 인물 가운데 보면 이제 정십자가가 있고, 그 네 군데는 이제 만자, 절 만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양동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킹 배와 함께 그 장신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바이킹들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도 그 무역을 하면서 또는 약탈을 해와서 또 브로치로 사용한 겁니다. 원래 저 장신구들은 원래 브로치 용도가 아닌데 가져와서 이제 브로치로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그런 장식이 되겠습니다. 마치 보시면 신라 시대의 금세공품의 그 작은 그 말갱이를 붙여 넣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이 9세기 카롤링거 제국이죠. 그러니까 게르만 제국의 황금 바이킹 브로치인데, 원래는 브로치가 아닙니다. 귀족에 해당하는 높은 장교죠. 장교의 어떤 그 칼집이 있으면 칼집을 매달던 어떤 벨트 같은 거에 부착되어 있었던 건데, 저런 걸 가져와서 브로치로 사용한 겁니다. 바이킹들은 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너무 멋있어서 브로치로 주로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신분이 높은 남성들이 사용했고요. 이거는 영국의 수도원에 가서 훔쳐온 겁니다. 저거는 이제 사람들 옷이나 이런 데 달던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 있는 성경책이라든가 장신구로 이런 걸로 사용했던 것인데, 보시면은 이 켈트인들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뭐 삼태극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삼태극 특징들을 잘 살려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장신구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죠. 자, 이거는 바이킹 역사상 가장 잘 남아있는 투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이 된 바이킹 투구죠. 우리가 바이킹 하면은 옆에 뿔이 딱 달려있는 거를 상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뿔이 달린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이 뿔을 다른 그런 그 군대들이 존재했었죠. 뭐 우리의 치우창도 이렇게 그 숯불 모양의 뿔을 달고서 이렇게 투구를 쓰고 다니고 하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 이렇게 기만 민족들 중에서는 뿔을 달고 다닌 그런 투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뿔 달린 투구를 쓴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이제 뿔이라는 게 굉장히 그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데, 유럽 사회는 없고 중동에 가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바이킹은 뿔 달린 이 투구를 쓴 적이 없다.
혹시 만약에 있다면은 이 솥불이나 이런 것을 달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숯불 같은 거는 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바이킹들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투구 또는 가장 잘 보존된 투구이기 때문에 뭐 영화를 만들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영감을 많이 주는 투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 하면은 이 정상적인 국가로 간 다음에 바이킹들이 그 약탈을 멈추고 정상적인 국가로 간 다음에 교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브 목조 교회라고 하는데 스타브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무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나무 기둥, 솥대, 장승, 솥대나 장승들을 이렇게 안에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바이킹적인 특징도 있고요, 켈트 문화 특징도 있고 기독교 양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토속 신앙하고 새로운 종교는 합쳐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건물도 그런 세 가지 양식이 합쳐져 있습니다. 지붕은 이렇게 물결 문양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낸 너와 지붕이라는 게 이제 합판이죠. 합판을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을 너와 지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저 강원도 산골이나 이런 쪽에서는 너와 지붕을 한때 이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민족의 이제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12세기에 이 목조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1066년도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요크에서 전쟁을 해서 바이킹들이 몰살당한 다음에 더 이상 안 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가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목조 교회들을 많이 짓는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든 것 같지만은 소나무 2,000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높은 산에서 자라는 소나무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뒤틀림이 많지 않은 게 그 높은 산에서 자라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800년에서 900년 정도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간다고 합니다. 중세 때는 약 2,000개 정도 존재했었다고 하는데 종교 개혁 때 불타서 많이 없어졌다고 하죠. 지금 한 28개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가서 꼭 볼만 합니다. 이 예술적인 가치보다도 그 상징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못을 사용하지 않고요, 끼워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옥처럼. 거기 가보면은 이런 기둥들이 있어요. 이게 스타브입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저 12개의 기둥을 스타브라고 합니다. 저걸 봤을 때 저런 장승 문화라든가 솥대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노르웨이 다니다 보면은요, 거의 모든 집 입구에 기둥 2개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신앙이었고요, 종교였고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노르웨이에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구스타프 비겔렌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넓은 땅에다가 많은 조각상을 세웠죠. 212개의 조각들을 한 13년 이상 걸쳐서 깎고 세우고 디자인을 했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기둥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화강암 조각입니다. 17m의 높이의 그 화강암 조각인데요, 거기에는 121명의 인물들이 이렇게 꼬여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맨 꼭대기에는 아이들이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또 왕관을 쓰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지만 구스타프 비겔란트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과 통하는 인간의 기둥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받아서 사는 영원한 삶을 표현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철학적이죠. 이 빛을 받는 그런 철학, 그런 종교가 이제 기독교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수행 문화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신플라톤주의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도사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 빛을 이렇게
봤다고 하거든요. 광명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쭉 존재해 오는데 아마 구스타프 비겔란트도 그런 기독교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소떼 문화를 적절히 결합을 해서 저것을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해설했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그 사미족이라고 하는 원래 오리지널 토속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위 신앙을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박물관에 있죠. 물론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3국 하면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 있는 그 정부가 사미족들한테 토속 신앙하지 말아라, 기독교로 그냥 해라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더 이상 안 하는데 박물관에 가면 저런 돌들이 있습니다. 바위 신앙. 이 바위 신앙은 뭐 우리도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것이고 이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어떤 뭐 돌하르방 비슷하게 되기도 하고 몽골 지역에 많은 그런 것들인데 그 바위 신앙은 이 산에 대한 산신에 대한 일종의 신앙이죠. 저 산에 있는 그 신령한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직접 이렇게 빌거나 아니면 이제 그분을 이제 신앙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돌을 가져옵니다. 돌을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가져와서 거기에 뭐 사당을 만들거나 해서 거기 돌을 놓고 그 신령한 그 신이 이 바위에 깃들여져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앙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모신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죠. 땅의 어머니의 신을 모셔왔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이제 노르웨이 사미족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떼 또는 남근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근을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세워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일종의 수행을 하거나 신앙을 했죠. 저런 모습이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은 지금의 인도입니다. 인도 시바신을 모시는 특히 남쪽에 가보면 링감 또는 링가라고 해서 남근 모양의 기둥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행을 하죠. 자, 지금까지 대표적인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노르웨이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항해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킹으로서의 그 기질을 잘 발휘해서 뭐 항해도 하고 약탈도 하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국가로 갔을 때 교회도 많이 짓고 이제 무역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제 국가가 됐죠.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9만 불 정도 됩니다. 인구는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엄청나죠. 북해산 브렌트유로 인해서 산유 국가죠. 잘 살기도 하지만 생활 수준도 높고 물가도 굉장히 비싼 나라 노르웨이였습니다.